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아침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만 해도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유신 독재 시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동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너희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걸 우리 국민 스스로 선택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선거 없는 나라, 희망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몸서리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월 14일 목요일 아침은 신의 선물입니다. 약속이 무시되고 부정부패가 정의를 비웃으며 정치는 협잡과 몰상식이 지배하고 사람 목숨이 갯값이 되며 더는 신분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형성된 갑과 을의 견고한 계급 구조 속에서 을이 을에게 비수를 꽂는 사회, 그래서 청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말문은 막히고 생각과 철학, 사유는 차단당하며 그래서 저항과 투쟁은 허용되지 않는 상식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이 더는 아님을 이 아침 신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물을 만끽합시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반동하는 대한민국의 급제동을 건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동안 뒷걸음질 쳤던 만큼 더 열심히 전진해서 또 진보해서 우리 안의 작은 분단, 큰 분단을 끝내고 더는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상식과 원칙, 가치와 철학이 우대받는 사회를 건설합시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선거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더컷 유세 단장으로 활약했던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요. 정치 한 건에서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 최종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습니다. 독자적 개헌선인 200석은커녕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은커녕 원내 과반인 150석은커녕 원내 1당은커녕 원내 2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대로 대선까지 간다면 새누리당은 기호 2번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전체 의석 122석의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권에서 총 65곳 가운데 무려 17곳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예상 밖으로 압승한 데 힘입어 당초 목표 의석을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이변을 일으키며 관례상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는 최다 의석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며 교섭단체 구성을 훨씬 넘는 38석을 확보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소속을 제외한 야 3당만 합치더라도 무려 167석에 달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사상 처음으로 3선 의원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 출연과 야권연대 무산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진보 3선 의원이 출연한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가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53, 정의당 노회찬 51.5%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다가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었던 국내 정치 지형이 이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네, 이젠 지역주의 극복하고요. 그 당이 무슨 지향점을 갖는지, 무슨 이념을 갖고 있는지,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로 선택받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성큼 다가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으로 나뉘어서 이번 4.13 총선에 나선 기독교계가 원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3%가 넘으면 비례대표 한 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독자유당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때 득표율이 2.7%를 넘어서니까 통성기도를 올리면서 원내 입성을 바라기도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빤스 목사 전광훈 씨, 안 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내에 대표적인 거친 입으로 통했던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에게 패해서 낙선했습니다. 서울 노원갑, 여기는 막말 정치인의 무덤이네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오늘은 총선 결산 특집으로 더 컷 유세단을 이끌면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승리의 진두 지휘에 섰던 정청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정청래입니다. 예, 당선 축하 인사 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간 정청래 의원님 축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왜요? 제가 이 시대의 참 당선인입니다. 네, 예, 예. 제가 당선된 겁니다. 일단 그 마포을 지역 선거 완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한 14, 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 중간인데요. 예. 네. 사실은 굉장히 걱정됐죠. 정청래 아니고서 다른 후보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손혜원 후보가 공천받고 마포에 투입됐을 때 초반에 네.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 애먹지 않으셨습니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처음에는 뭐 손혜원이라고 해도 뭐 쳐다도 안 보고 예. 저 붙잡고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중반전 들어가면서는 명함이나 프랭카드 이런 데에서 제 이름을 뺐어요. 예. 그리고 손혜원을 좀 먼저 부각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서는 예. 이제 눈물 대신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예. 는 저희가 당선을 확신을 했고 예.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마치 지난 4년 전 재총선처럼 예. 사람들이 다 손 흔들어주고 악수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길 거다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마포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기 참 쉽지 않은 곳도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깔때기를 들이대시는 차원에서 더 큰 유세단 덕에 당선됐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 꼽으시겠습니까? 어디를 꼽기보다는 예. 저희가 어쨌든 정청래 컷오프되고 이해찬 총리 그렇게 되고 예.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사실은 많이 띄워줘야 그것이 예. 확산 공유가 되는 과정인데 그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멘붕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위로를 많이 했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투표를 안 하거나 다른 당을 찍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다시 동력을 묶어 세우는데 저희는 일익을 담당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는 자평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에겐 이번 선거가 꽤 큰 의미가 있는데요. 수도권과 영남에서의 경쟁력, 확장력을 의미 있게 보여준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상과 달리 많이 선전을 해줬고 예.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도 당선 지역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떨어진 곳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지로 추격전을 벌였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뼈아픈 것이 분당 사태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우리 야권 진영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할 수 없었을 실수, 패착 이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회전문식 지역구 배치라든가 유망하고 역량 있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뭐 두고두고 평가를 더 해야 될 문제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질적으로 이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그게 인지도가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총선은 총선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뭘 이해하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공천하고 이런 부분은 승패를 떠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호남에서는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호남은 뭐 패배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생각인데 뭐 분당 분열 말고는 달리 뭐 해석할 방법이 없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2번과 3번이 경쟁해서 2번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과 또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아서 제가 아직 예단하기는 해서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네. 광주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뜯어말린 당 지도부에게 정청래 의원께서 매섭게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당 지도부가 왜 못 가게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요. 네. 마지막에 그것이 호남 민심을 또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것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예. 그리고 호남에서도 1위, 예. 그리고 전직 당대표,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후보, 네. 이런 사람에게, 제가 듣기로는 뭐, 아예 해외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였는지, 모르겠고요. 예. 제가 호남에 갔을 때 가장 많은 막판에 불만을 저한테 토로했던 것이, 예. 왜 문재인 대표를 호남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느냐. 정청래 의원이 없고래도 와라. 예. 그런 거였고요. 정말 그것은 큰 패착이었던 것이, 예.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싫어서 예.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게 3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열렬 지지자들이고, 예. 그분들을 추동시켜서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3번 당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방 적군 지정에서 전화 걸어서 뭘 요구하면 그대로 하는 것과 같은, 예. 그리고 조중동 종편의 말을 듣고, 예. 이런 것은요, 예. 몇 석을 얻고 잃고를 떠나서, 예. 이것은 총선을 이끄는 당 지도부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해당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5인방이라고 얘기해요. 5인방이요. 그 5인방이 누군지 말씀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대충 다 짐작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 이제 총선 이후 어떤 행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손혜원 위원장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예. 승패를 떠나서 네. 문재인 대표 모시고 우리 네. 셋이 가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정치적 결행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승패를 떠나서 예. 호남에 가서 예. 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위로하고 예. 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또 구하고, 그것이 선거 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 진정성을 좀 인정을 받자. 네. 그건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대권주자 행보를 걷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정청래 의원님,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번에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전만 해도 호쾌하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참 달변의 그런 정치인 정도로 인식됐다가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식이 굉장히 고양됐는데, 자, 이제 뭐 하십니까? 실업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 제가 94명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녔습니다. 예. 10,000km가 넘었는데, 예. 갈 때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환영해 주시고, 또 붙잡고 울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힐링이 다 됐고, 예. 제가 오히려 지지자들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왔는데,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제가 박수받고 뭐 칭찬받을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어떤 비상식, 몰상식, 상식 밖의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예. 상식적인 일조차 감동을 받는 그런 걸 보면서 예.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 탈당하지 않고 자기 당 후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못 돼서 예. 이번 덕헌 유세단이 덕헌 유세단이 박수받지 않고 의뢰 그냥 있는 일로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저희 덕헌 유세단원들의 작은 바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음번 총선 때부터는 예.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탈당해서 한때 동지였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뒤에 비수를 꽂는 이런 낡은 정치 형태, 예. 행태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런 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분들이 한번 더 큰 유세단을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기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나서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예. 저는 글쎄요, 속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당이 우클릭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맛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말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 야당 맛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여당은 여당다울 때 여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고, 예.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예. 근데 야당이 여당처럼 한다고 오른쪽으로 옷 갈아입고 간다고 해서 절대 지지가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외원 확장이라는 것은요, 당의 정체성, 야당을 지켰을 때 예. 중도층들이 야당 역할 제대로 하네 이렇게 판단해서 외원 확장이 되는 것이지. 예. 새누리당 따라하기로 해서 중도층을 확보한다. 이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예. 네. 당이 좀 더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자, 정청래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통상 전날 오후 5시나 6시쯤 녹음하는데
지금 시각이 새벽 2시죠? 예, 2시가 좀 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아직 승부가 나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들이 대여섯 군데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에 전국 개표율이 92.5%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은 부분이 지역구 의원 의석 확보 현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09석, 새누리당이 105석이란 말이죠. 아니 이게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200석까지도 너끈할 것이다. 아, 그게 얼마 전 얘기 같은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모두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 출구조사 결과의 요지가 과반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놀랐는데 대략 방송 3사가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가 이 경합지들을 판단을 다 따로따로 해서 각자의 이 레인지를 내놓는데 보통 제일 적게 잡은 데가 한 120석 초중반부터 140석 후반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레인지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지금 붙은 결과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다가 비례대표 합치면 한 125석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 정도 수치는 거의 탄핵 때, 그렇죠? 2004년 탄핵 정국 때 새누리당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할 때의 수치거든요. 거의 120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때와 비슷한 성적표를 새누리당이 받아든 셈이라서 사실 저희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이것을 보면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볼 것이라는 것을 모든 유권자들이 알고 철저하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수도권이나 이런 경합지에서는 그렇게 일단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지역구 의석 수에서 전국 개표율 92.5%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 원내 1등이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만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만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이제 저녁부터 접전지 기사를 제가 매 시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전국의 접전지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게 접전지로 있던 것들은 점점 안정적 우세로 넘어가고 완전히 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 새로 접전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제가 저녁부터 했는데 그렇게 편입되기 시작한 것들이 9시, 10시 넘어가면서 다시 우세로 바뀌어서 접전지에서 빠져나가고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자정이 넘어가고 나서는 이거는 관심도 없던 패하던 지역이었던 그런 곳들, 예를 들면 이인재 의원의 지역구 같은 것들은 12시 넘어서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인재 의원이 낙선했죠. 이인재 의원이 낙선하고 이런 투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결과들이 바닥에 얼마나 많은 이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심리가 깔려 있었는가, 그것을 정말 무섭게 체감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어떻게 합니까?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도하 언론들이 이런저런 분석과 전망을 쏟아낼 텐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새누리당의 앞길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앞길, 국민의당의 앞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31년 만에 야당 의원으로서 배지를 달았다는 거. 압승했죠. 압도적인 압승했고요. 이것은 어제 낮부터 대구 수성구 투표율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64% 나왔는데요.
그게 대구 평균보다 한 9%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전국 평균도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 평균도 상회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구의 나머지 지역들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고 대구 수성구 혼자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구 수성구 유권자들이 정말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부겸 의원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몰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고요. 예. 김부겸 의원뿐 아니라 지금 부산이 완전 뒤집어졌는데요. 부산이 2012년 총선 때도 꽤 석패를 하긴 했지만 예. 이게 어쨌든 선거는 승패가 갈리는 게임인데 예.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여야 1대1 구도였고 뭐 여러 가지 승부 구도가 펼쳐졌었는데 이번에는 딱히 뭐 그런 프레임도 없었거든요. 예. 없었는데도 지금 부산에서 5곳을 부산의 총 지역구가 18곳이거든요. 예. 그중에 5곳을 지금 더민주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뭔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예. 한 획을 그을 만한 예. 부산을 다시 야도로 돌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네. 뭐 주인공들이 김영춘, 전재수 뭐 많이 있고요.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까지 1등을 꿰차면서 예.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 악소리가 나는 예.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할 때는 뭐 낙동강 벨트고 뭐고 간에 전부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견이 있었는데 보니까 낙동강 벨트는 아주 강건했습니다. 게다가 경남을 보면은 김해 갑을 그리고 창원 성산 그리고 지금 이 시각도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양산까지. 양산이 지금 그 서형수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한겨레 신문 사장 하신 분. 사장 출신 그분께서 지금 한 100여 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죠. 뭐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그런 곳인데. 정말 뭐 경이로운 야권 입장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인배 후보도 뭐 계속 열세긴 합니다만은 아주 상당히 거의 붙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산 두 군데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질 수도 있는데 여하간 질 수도 있죠. 이건 뭐 새누리당 후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 그 새누리당이 철옹성처럼 가지고 있는 그 지역구들이 있는데 그 조응천 후보가 공천된 남양주갑 같은 경우에도 그 계속 판세 분석 자료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막상 표를 지금 열어보니까 조응천 후보가 200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 기존에 그러니까 오직 조응천 후보가 인지도가 낮아서 이쪽에서 인물로 이렇게 승부를 봤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직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남양주에서도 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당 갑을 이 두 지역도 새누리의 텃밭인 데다가 여론조사 자체가 워낙 그 새누리당 우세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곳인데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이겼고요. 지금 뭐 성남 수정까지 하면 성남에 있는 4개 지역구 중에 3개 지역구를 가져왔거든요. 뭐 지금 유사일에 이런 성적을 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네요.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권 심판론도 먹혔겠지만 일단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런 정치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나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언론들이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제 거주지가 경기도 용인 정지역구인데 표창원 후보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여유롭게 되셨죠? 사실 표창원 후보가 개신교계의 그 파상 공세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압승을 한 것을 보면은 이런 그 마타도는 이젠 먹히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근데 기독자유당은 거의 3% 가까이 얻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의석이 없는데.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 2008년에도. 그쵸. 2.7%가 얻었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예배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저 전광훈 목사라고 빤스 목사. 그 사람 교회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인데 주일 예배를 빼먹고 선거운동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거든요. 예. 뭐 총칼이 그 드리워져도 예배만은 한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인데 그걸 빼먹고 선거운동하러 나갔다니 정말 참 엽기적이기 이런 정말 엽기도 더는 없을 겁니다만은 여하간 제 예측대로 의석 못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번 총선에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향후 진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냐. 예. 이제 뭐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처지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약속을 한 걸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1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 과반을 막겠다. 그걸 못하면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막았습니다. 막았죠. 그때 당시에는 좀 허황된 너무 높은 목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때 진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만두려고 그러나 청계 은퇴하려고 그렇죠. 명분을 축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막았습니다. 믿기지 않게 막았고 또 3월 달에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공동 책임을 지겠고 또 김종인 대표의 목표 의석이 당시 107석이었기 때문에 107석에 또 정치적 명을 걸었는데 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 며칠 전에 호남에 찾아가서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면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호남에서는 거의 완패를 했단 말이죠. 광주는 뭐 전패를 했고요. 전패를 했죠. 광주 전패 소식을 4시쯤 김원철 기자가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이제 아는 곳에다 연락을 해봤는데 허황된 얘기다, 구라다. 또 어디서 작전 세력이 만들어낸 마타도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예측하셨어? 대단하셔. 김원철 기자 정말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 저희 한겨레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취재를 제가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층쯤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에이 광주가 그렇게 지겠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김원철 우리 기자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영입하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들어봤는데 뭐 여하간 이건 정말 심각한 결과입니다. 놀라운 그런 결과인데. 그 결과가 이제 좀 걸리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몰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3자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승리를 가져가게끔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호남에서의 의석수만 가지고 호남이 문재인을 버렸다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볼 수도 있고 또 워낙 큰 성공을 지금 야권이 거두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닐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잘했죠. 이거 생각도 못한 결과니까.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그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뭐랄까요? 박대를 받았다? 혹은 뭐 굉장히 이제 혼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죠. 이게 도리어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선전에 불쏘시개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노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갔을 때 이미 판세를 돌리긴 늦었죠. 다만 어쨌든 가서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표,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였고,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부산에서의 다섯석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영남 민주화 세력이 뭔가 독자적인 힘으로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석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공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에서의 국민의당의 압승만을 가지고 예. 문재인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민주진보개혁세력이라 불리는 야당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영남 지역에서의 확장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 아닌가. 이제 사실은 그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거의 더블의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당도 상당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수도권 몇 석 그리고 호남 의석 이 정도니까 이게 지역 정당으로서 이 고립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안철수도 필요하고 문재인도 필요한 그런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둘이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야권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제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그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의 결과는 그런 야권 지지자들의 민심이 극명하게 반영된 결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번 총선 한겨레 편집국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마 뭐 이 하루 사이에 아마 지구가 한 15번은 돌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 이제 총선 결과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혀 편집 계획, 기획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 뭐 시나리오별로 뭐 이렇게 A안 B안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사실 이런 여소야대 그 어제자 왜 일면에 경향신문이 네 가지 시나리오별 그 일면 시안을 일면에 썼잖아요. 내일자에는 뭐가 실릴까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말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여소야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신문사들이 준비는 하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크게 그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또 돌았던 얘기가 이 출구조사 방송사 기자들 중심으로 이번 출구조사의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믿으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또 현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 출구조사 결과하고는 좀 다르겠구나. 그래서 새누리당이 한 과반 이상 한 160석 정도는 하는 게 실제적인 결과로 나오겠구나 했는데 이게 출구조사 결과에 훨씬 안 좋게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무섭네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실 오늘 그 김태규 기자가 하실 차례인데 글쓰기 바쁘다고. 지금 사실은 뭐 어제만 해도 밤 10시, 11시 이쯤에는 뭐 거의 그 마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벽 2시가 되도록 아직 글을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이 아직 조판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막 끝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한겨레 일면 제목이 뭡니까? 일면 제목은 이토록 무서운 민심 여소야대로 바꿨다. 사설은 언제 썼습니까? 사설을 언제 아마 사설도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아마 썼을 겁니다. 사설 제목도 뭐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뭐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만화 같은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겨레 기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어쨌든 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는 점, 이 점은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는 큰 자산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교체했으니까요.
뭐 정권 교체 거의 버금가는 저는 굉장히 큰 이 민주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이제 또 앞으로 전망해 보자면은 아마 제가 예견하기로는 오늘부터 여야 각 당이 치열한 내부 노선 다툼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선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정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든 될 것 같고요. 예.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겠죠. 예. 앞으로 또 정치권이 재밌어지겠습니다. 예. 김원철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함께하겠습니다. 녹음하는 시간은 오늘 아침 6시 반인데요.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님, 이 아침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네, 저는 회사에서 밤을 새고요. 네. 이제 이 녹음을 마치고 잽싸게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잠깐 쉬다가 나올 계획입니다. 아니 이 아침을 어떻게 맞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꿈인가 생신가.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밤새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예. 민중의 소리에서는 결과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예. 저는 뭐 약간 좀 뒷골이 당기는 점도 있는데 어쨌든 민심이라는 게 우리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는 민심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저는 이게 또 무엇보다도 네. 원내 일당이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예. 놀랍고요. 네. 아니 이게 전 지역구만 이겨도 이거는 정말 네. 대한민국 정치 대단한 거였는데요.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원내 일당이 됐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자, 저희 국장은 앞으로 뭐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장 말은 이대로라면 기호가 1번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생소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좀 전 두고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 무소속들 가운데 그렇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출신이기도 하고요. 뭐 윤상현 씨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선거사범 수사 이런 미명 아래 6개월 안에 몇 석은 날리게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로. 네. 하여간 참 놀라운 하여간 결과였습니다. 자, 일단 총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얻은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성과들, 이를테면 경제 공약들 우리가 좀 잘 챙겨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은 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그 정치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시는 게 당연히 맞는 날이고요. 그래서 경제 이슈는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총선에서 얻은 그 여소야대라는 전국에서 총선에서 나왔던 경제적 성과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요. 아주 짧게 그 경제적 해석을 하면 우선 새누리당이 줄줄이 내세웠던 경제 공약들이요. 뭐 멍멍이 소리들의 시리즈였죠.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최저임금 해프닝도 있었고요. 양적 완화. 이게 우선 다 깨졌다는 게 정말 큰 다행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성과로만 보면 굉장히 뚜렷한 두 가지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쨌든 하나의 뚜렷한 사회적 의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함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당이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노총이 질의를 했을 때는 선거 기간 중에요.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좀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넷에서 다시 질문을 했을 때는 현재 인상률을 잘 유지를 하면 2021에서 2022년이면 1만 원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왜 야당 중에 유일하게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020년 목표가 1만 원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요 대답 대목에서 이제 더민주하고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 국민의당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기자들이 와서 우르르 물어봤겠죠. 진짜냐? 그랬더니 또 발을 조금 뺍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을 해서 20대 국회에서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다시 발을 빼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다시 그 정책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이 2020년까지 1만 원에 도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그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속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이 얘기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당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은 결정을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 비중을 생각해 보면 또 그리고 지금 선거에 반영된 여러 가지 민심들의 충격적인 결과를 반영을 해보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여당이 참패했다는 것을 반영을 해보면 예.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의 그 의식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데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게 잘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게 좀 잘 지켜나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경제민주화하고 동반성장 문제인데요. 예. 이것도 저는 약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민주는 그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의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은 뭐 재벌 구조개혁까지도 나갈 수 있는 당이고 국민의당도 이 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성장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약간 뭐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 이 당의 간판인 안철수 대표도 어쨌든 중소기업 출신이어서요. 예. 그래서 뭔가 뭐 재벌의 특혜를 엄청나게 지금까지는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는 제동을 확실히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여소야대가 처음 등장을 했었던 1988년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청문회가 즉각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례재단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재벌 총수인 정주영을 청문회 장소에 앉히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행보가 조금 뭐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재벌을 옹호했던 새누리당이 저렇게 멸망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8년 동안 재벌의 아나무인 격의 횡포를 어떤 식으로든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고요. 예. 이걸 좀 잘 간직을 해서 재벌 개혁에 소중한 단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총선에서 얻은 경제적 성과들 네. 잘 지켜내야 하겠네요. 그리고 네. 이 아침에 한 가지 좀 다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재벌 DNA, 가진 자 DNA, 이 DNA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거든요. 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발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동의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 그 정의당 또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이런 당들도 분전을 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 의석이 6석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당들도 고생은 했는데 성과는 그리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울산에 무소속 두 분 노동자 그렇습니다. 후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저기 조선일보는 뭐 통진당 출신이다 이렇게 좀 딱지를 자꾸 붙이려고 했지만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와간 이번 그 진보 정당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배 기자님은?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뭐 수학 체중의 법칙을 말씀을 한번 드려서 진보 정당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제의 속사라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하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여당의 참패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냥 이제 저는 막 행복하지가 않았었던 건, 진보 정당의 성과가 뭐 진보 정당이 아주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사실은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고백을 하자면 저는 진보 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기대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 예. 지금 정의당이 그 진보 정당 중에서는 대표 주자였는데요. 결국은 6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말씀해 주셨듯이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이 두 윤종호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당선이 된 것도 큰 성과이긴 하죠. 특히 동구의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정몽준의 아성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몽준이 다 당선되고 자기 사무관 출신인가 뭐 이 사람을 지금 다음 국회의원으로 내려보내서 현역이었었는데 여기서 그 노동자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6석, 그러니까 노회찬 이번에 당선자께서 의석을 잃기 전에 그 정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6석하고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심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 한 10석 정도는 거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정의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걸 가지고 제가 국장하고도 많이 물어보고 뭐 공부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진보 정당들이 거둬온 성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하게 진보 정당의 실력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작 이제 이번에 그 SNS 상에서 보면 야권 지지자들 중에 2번, 4번 이렇게 전략 투표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강도가 강해서 정의당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정의당이 맨 끝에 아슬아슬하게 비례해서 한 석을 더 얻어서 4석이 됐지만 밤새는 3석 정도로 알려질 정도였었거든요. 예. 이 말은 제3당의 지위라는 건데요. 제3당의 지위를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1번과 2번을 좀 찍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진보 정당에 표를 줬었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등장을 하다 보니 저희 그 안에 있는 김동연 뉴미디어 팀장이 분석을 해보기로는 진보 정당 총표에서 3% 정도가 국민의당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더민주보다도 오른쪽에 있는데도 진보 정당을 지지했었던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지지자들 중에 3% 정도가 확실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의당이 얻은 그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한 7%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보당이 받았던 10.3%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리즈 시절에 받았던 13%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그 득표율을 얻었죠. 예. 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실력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진보정당의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듣기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에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저는 그 녹색당, 노동당, 제가 이 당 순서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지지자분들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냐면 당 순서 얘기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비례대표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이 4당이 저는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이 조금 독특한 오래전부터 독특한 유니크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나머지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이 3당은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울산 동구와 북구 같은 곳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정서상으로는 민중연합당하고 아마 가장 가까울 겁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이기는 것을 보면 민중연합당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노동 현장이나 농민 현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막상 가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진실함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진보전당은 노동자와 농민들 이 현장을 결코 멀리하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은 진보정당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은 진보정당이 발전하는데 큰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번에 제일 기뻤었던 건 노회찬 심상정 진보정당 3선 의원이 나온 겁니다. 두 분이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 소중한 진보의 스타들 이건 참 바꾸기 어려운 소중한 성과물들이죠. 여기에 진중권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유시민 작가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쟁쟁하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진정성을 가지신 대중적 지식인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뿌리 위에 정의당의 확장성이 얹히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당 같은 경우는 정책적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건 제가 한때 노동당원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도 일정 정도의 힘이 있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용해인, 구교현 이런 젊은 인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박노자, 금민 이런 단단한 사상가들도 계시고요. 홍세아 선생님 같은 존경받는 원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소득이나 이 도시계획 같은 분야의 정책 분야를 파고 들어가 보면 노동당은 정말로 단단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그리고 확장성과 또 정책과 이런 것들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3개 정당에 탈핵과 환경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녹색당까지 합치면 매우 강력한 진보 정당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 비례선거에서는 사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비례선거에서 유일하게 사표 심리가 작용한 영역이 소수진보 정당들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요. 그러니까 3%를 못 얻으면 한석 못 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당을 지지를 하는데 3%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표를 못 던지는 겁니다. 사표가 될까 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른 당에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 비례 영역에서도 사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은 녹색당이 0.74% 그리고 민중연합당이 0.62% 노동당이 0.38% 이 세 당이 이렇게밖에 표를 못 받을 정당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표 심리 때문에 1% 미만의 사실은 참 참담한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한 7% 받은 것과 이 세 당이 받은 것을 대충 합치면 한 9% 되는데요. 예. 진보적 영역을 다 합치면 9%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합치면은 민주노동당이 받았었던 13%를 넘어서 저는 15%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분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면에서 그 표심으로 입증이 됐듯이 진보 정치의 싹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틔워야 한다면 저는 그 첫걸음이 오래 묵혀뒀던 감정의 골을 좀 덮고요. 그리고 운동을 처음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진보 정치를 같이 할 틀을 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합당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그리스의 시리자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권까지 했는데요. 근데 시리자가 한 당이 아닙니다. 시리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급진 좌파 연합이거든요. 예.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정당 형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집권까지 한 거기 때문에요. 예. 과거처럼 한 당에 있기가 너무 그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연합정당의 형태로라도 함께 힘을 저는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꼭 이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동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듣기 어려우신 이야기를 드렸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뜨거운 지지자로서 좀 낯간지러운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 새로운 3당이 들어온 열악한 환경에서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여러분들께서 참 잘 싸워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합된 진보정당의 모습이 나타나면 저도 이제는 그 당원증을 버렸지만 저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진보정당의 당원증을 목에 거는 날을 학수고대하게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주의,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거 없이 내 가치, 내 철학, 내 지향점 여기에 따라서 투표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녹색당이 기독자유당보다도 그러니까요. 이게 참 녹색당, 민중연합당, 그 노동당을 합쳤는데 기독자유당보다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진보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을 한번 만끽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 디비졌다. 지난 1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과 경남이 디비지고 있다,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하는 얘기로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부산 1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은 새누리당 대패, 더불어민주당 선전, 국민의당 돌풍 결과가 나온 4.13 총선에서 최대 이변 지역으로 꼽힙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지난한 지역주의 타파 노력에 부산 유권자들이 드디어 응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5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모두 원외 인사입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4번째 도전 끝에 금배지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금배지를 내준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 4명이 재선 또는 3선을 노린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산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스스로 출마하지 않은 사하갑과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생긴 기장선거구를 제외하면 15개 선거구에 모두 현역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0%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 비판 여론이 일어난 바 있었는데요. 이런 참극이 빚어졌군요.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엮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SNS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 여러 가지 의미하는 점이 있지만 내 고향 부산이 디비졌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3당 합당 이후 1번당 독점 체제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만세 만만세. 사적으로 박재호, 최인호 두 당선자의 후원 회장을 맡은 보람이 있다. 박재호는 4번째 도전, 최인호는 3번째 도전 만에 당선이다. 전재수 당선자도 3번 도전 끝에 당선됐다. 그동안 빨갱이, 전라도 김대중 앞잡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끈질기게 버티고 싸운 결과다. 아, 이들을 친노 패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네, 이 아침에 그분 생각이 짙어지는 건 저만일까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부산 갈매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